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요. 감정이 예전과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칼 융은 이런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씨앗이 조용히 깨어나듯이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앞으로 뭐가 올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는 12가지 신호에 대해서요. 이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중요했던 일들,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목표들이 어느 순간 시들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무기력증인가 싶어서 걱정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우리 내면의 지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늘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평화롭고 어떤 충만함까지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고요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지 않아지는 거죠. 융은 이것을 개별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질보다 양을 추구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꿈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심장해진다는 겁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꿈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면 꿈들이 더 강렬해지고 상징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꿈을 꾸기도 해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건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예요. 꿈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꿈을 적어두는 거예요. 며칠, 몇 주 지나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오래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슬픈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윤군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때 우리를 둘러싼 관계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요.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 특정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건강한 겁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각자의 인생 여정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죠. 무리해서 붙잡을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5번째 신호는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들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 불공정한 상황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들. 예전에는 괜찮아, 참을 만해 하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명확하게 선을 긋게 돼요. 이건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윤근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억눌러 왔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일부분이요.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이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면서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화를 내는 것, 거절하는 것, 내 의견을 분명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6번째 신호는 직관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확실하게 아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길은 가면 안 돼. 이 선택이 맞아.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죠.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지혜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중심점이요. 변화의 시기에 이 자기와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언이나 타인의 승인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효도, 배려, 눈치 같은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자기 직관을 믿는 게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직관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7번째 신호는 과거의 상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아파서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기억들을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융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내게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이요. 용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해집니다. 억지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그 일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거죠. 8번째 신호는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잔, 산책길에 만난 꽃 좋아하는 음악.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와요. 큰 성취나 거창한 이벤트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융은 이것을 현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이요. 이게 가능해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9번째 신호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약한 면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숨기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융에게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억압해온 부분일 뿐이에요. 이걸 통합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우리 뒤에서 계속 우리를 조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빗속으로 끌어내서 바라보면 그건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에요. 질투심, 욕심, 분노, 나약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느끼는 거고 그걸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10번째 신호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혀 흥미 없었던 분야에 갑자기 끌리기 시작해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철학 공부, 명상. 이런 것들이 당신을 부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윤군 이것을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재능과 가능성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중장년이 되면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제는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11번째 신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울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지는 거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걸,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영혼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반부가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취하는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죽음을 금기시하며 이야기하길 꺼려하시죠.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2번째 마지막 신호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의무감이나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가 배운 걸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의 최종 단계로 봤습니다. 자신을 찾는 여정이 완성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과 세상을 향하게 된다고요. 진정한 개인의 성장은 결국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정서 중에 정의라는 게 있죠. 남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 이게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행복해졌을 때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여러분, 이 12가지 신호 중에서 몇 가지나 공감이 가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불렀지만 사실 더 쉽게 말하면 진짜 나로 살아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에 규범 어릴 적 배운 틀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외롭고 무섭기도 해요.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는 게 불안하고 새로운 나를 마주하는 게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단계를 거쳐야 하듯이 우리도 이런 과도기를 거쳐야 더 나은 버전의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발견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온다고요.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안을 봐야 한다고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경제 발전, 물질적 성공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세요. 진짜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요. 당신이 느끼는 변화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진짜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냐고, 예전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만이 알아요. 이 여정을 혼자서 걷는 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을지 몰라요. 윤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변하면 그 변화의 파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용기 내서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들, 혼란스러움도 불안함도 동시에 느껴지는 기대감도 다 정상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시기를 잘 통과하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둘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 뒤로 물러서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셋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명상을 하든 산책을 하든 일기를 쓰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질 거예요. 넷째,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대화도 좋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읽고 싶었던 책,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하나씩 해보세요. 여섯째, 과거에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믿으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가는 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윤근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무의식과의 만남이었다고요. 자기 내면을 탐험하는 것만큼 위대한 모험은 없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까지 여행을 가고 높은 산을 오르고 멋진 일을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위대한 여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끝에 당도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평생 찾던 게 사실은 항상 내 안에 있었다는 걸요. 한국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 안에요. 당신이 느끼는 변화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불편하고 두렵더라도요. 그 신호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라고, 진짜 삶을 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속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밤에 잠들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것. 윤기 평생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는 이것을 개별화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성 있게 살기라고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12가지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문 너머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 바깥 세상에서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평화도, 행복도 모두 당신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과거의 집착을 풀어주고 미래의 불안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됐어요. 당신은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이 변화의 신호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요. 당신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관계없고 외부 환경과도 관계없어요. 그건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찾았을 때, 당신이 온전히 당신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어요. 융의 말처럼 당신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린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다 보면 언젠가 그 빛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찾던 모든 답이 여기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변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요.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다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게 완벽했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을 환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곧 시작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죠. 그 빛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은 순간들 속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잠깐만요.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12가지 신호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요. 변화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제로 겪는 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보다 집단을 자유보다 조화를 변화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각이 서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이상해졌다. 좀 참고 살지. 뭐 그리 따지냐?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더욱 외롭고 힘들어요. 융은 이런 과정을 개별화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에서 분리되어 나와 개인이 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동반한다고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 고통을 피하면 우리는 평생 진짜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 살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내일은 2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듯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은 갑자기 두려워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큰 변화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기 싫은 모임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도 승리예요. 상처 주는 말에 대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했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면 그것도 진전이에요. 이런 작은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멈춰서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잘했어. 용기 냈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이런 작은 인정들이 당신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줄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물론 주변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상담이나 모임을 통해서든 연결될 수 있어요. 융의 환자들 중에도 자신만 이상한 줄 알았다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걸 알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네 번째로,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누군가는 빠르게 변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변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속도가 있을 뿐이죠.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죠. 변화도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연을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리듬을 따라가세요. 5번째로, 후퇴도 과정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어떤 날은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참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참았다든지, 경계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또 무너졌다든지. 이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관찰하세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나를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강조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패턴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점 새로운 방식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6번째로, 자기 연민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 연민을 나약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에게 너그러운 걸 게으름이나 변명으로 여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은 자신을 아끼는 겁니다.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지쳤을 때 쉬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는 따뜻하게 대하잖아요. 괜찮다고, 힘내라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죠.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자신에게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7번째로, 의미를 찾으세요. 힘든 시기를 견디는 가장 큰 힘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과정을 겪고 있는지, 이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융은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 만하다고 했어요. 당신의 변화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당신의 변화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8번째로, 신체를 돌보세요. 내면의 변화는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융도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봤어요. 우리가 신체를 무시하면 무의식은 몸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통, 소화불량,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내면의 갈등을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죠.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해요. 쉬라고 하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9번째로, 창의적인 표현을 찾아보세요. 융은 예술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봤어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춤, 음악 뭐든 좋아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예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예술은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술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10번째로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도 변한다는 것,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는 빨리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자라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이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인생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변화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번째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변화의 시기에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쉬워요. 뭐가 안 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매일 밤 3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누군가가 웃어줬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각이 바뀝니다. 삶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도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12번째로 인내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융 자신도 개별화 과정에 수십 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탐구했고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했어요.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되는 여정일 뿐이죠. 조급해 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너무 벅차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이 과정은 의미가 있고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요. 윤근 말년에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이었다고요.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이 결국에는 의미가 있었다고요. 당신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가치 있었다고,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진짜 나를 찾은 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작게는 당신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크게는 사회 전체가 변해요.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개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가족과 조직을 위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서요. 용기 내서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 진정성 있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변화예요. 당신의 변화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가 되듯이 당신의 작은 변화도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를 퍼뜨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이 걷는 이 길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뒤를 따라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융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가 남긴 이론들, 책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이거예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누구나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개별화의 여정은 가치 있다는 확신. 이제 그 유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당신도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여정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몰라요. 이 12가지 신호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여정 위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 안에 지혜를 믿으세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그 힘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틀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당신의 변화가 기쁨으로 이어지길, 당신의 삶이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용기 내시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나누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해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항상 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융은 이것을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려면 옛날의 나는 죽어야 해요. 그 죽음이 두려운 거죠. 비록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낡은 모습이라 해도요. 한국에는 정체성과 관련된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정의할 때 관계 속에서 정의하죠.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 어디 출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변화의 과정에서 이런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관계와 역할을 떼어내고 나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 이게 바로 실존적 불안입니다. 융은 이 불안을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 불안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평생 교사로 살아오신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니 남은 게 없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그분은 그 어두운 시기를 통과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탐구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자신이 단지 교사가 아니라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그분은 은퇴 후에도 계속 그 본질을 살아가고 계세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계속되는 거죠.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손주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온라인에서 글을 쓰기도 하세요. 이게 바로 윤기 말한 자기를 찾는 과정이에요. 겉으로 입은 옷들을 하나씩 벗어내고 그 안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죠. 그 본질은 역할이나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혼동하는 경향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예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헌신적이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분노가 쌓여가는 거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이에요. 반면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자신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죠. 한국의 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죠. 자신의 꿈, 자신의 시간, 자신의 행복까지도요.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행하다는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만약 부모님들이 자신의 행복도 챙기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자식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행복이 내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예요. 서로를 짓누르지 않으면서 각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요. 융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불렀어요. 나와 너 개인과 집단 자유와 책임. 이런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나를 선택하면 남을 버리는 거고 남을 선택하면 나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해요. 나를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화해해야 해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하죠.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 이 모든 게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죠. 특히 한국 사회는 완벽주의 문화가 강해요.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배워요. 하지만 융은 말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요. 완전하다는 건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요. 이걸 받아들이면 엄청난 자유가 찾아와요.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고 때로는 약해도 괜찮아요. 제가 상담하던 어떤 분은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절대 우는 모습 안 보이고 힘든 내색 안 하고 항상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무너졌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강한 척하느라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쓰러진 거예요. 회복 과정에서 그분은 배웠어요. 약함을 보이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걸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걸요. 이제 그분은 훨씬 더 자유롭게 사세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슬플 때는 우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요.
그게 인간적이니까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한국 문화에서 특히 억압되기 쉬운 감정들이 있어요. 분노, 질투, 욕심, 게으름. 이런 걸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숨기죠. 하지만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숨길수록 더 강해져요.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서 언젠가 폭발하거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 행동을 조종하게 되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억누르다가 나중에 엉뚱한 사람한테 폭발한다든지. 그래서 융은 그림자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구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게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라는 거죠. 질투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진 걸 나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뭔지 알아보세요. 정말로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정말 그 성공 자체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성공이 상징하는 인정이나 가치를 원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융근 증상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다면 단순히 수면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 잠을 못 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울증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들어봐야 해요. 어쩌면 지금 사는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은 이 혼란을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어릴 때 배운 가치관과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부모님 세대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자식 세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고요.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융은 이런 과도기를 사는 사람들의 고민을 깊이 이해했어요. 그 자신도 전통적인 스위스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완전히 새로운 심리학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죠. 그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옛것을 무조건 버릴 필요도, 새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요. 대신 그 둘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고요. 한국의 전통 가치 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 어른에 대한 공경,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복과 자유도 중요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들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그럼 어떻게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어요.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해서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민한다고 해봅시다. 전통적으로는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맞벌이에 자녀 양육에 너무 힘들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초월적 기능을 사용하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모시면서 자주 뵙되 함께 살지는 않는다든지, 형제들과 돌아가며 모신다든지, 좋은 요양시설을 찾아들이되 자주 방문한다든지.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본질이죠. 그 본질을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융은 우리가 너무 엄격한 규칙에 갇혀 산다고 봤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도덕성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라는 게 중요하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삶은 남들의 시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어요. 물론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디서부터는 자신을 지킬지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해요. 융은 이것을 개별화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집단과 분리되어 개인이 되지만 동시에 집단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완전히 고립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묻히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균형이요. 한국인으로서 이 균형을 찾는 게 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집단을 개인보다 우위에 뒀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개인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서양식 개인주의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찾으면 되는 거죠. 한국적인 개별화, 한국적인 자기 실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삶을 살고, 직장에 충성하면서도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도 개인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아서 외로울 수 있어요. 전통적인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신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개별화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죠.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융의 말년 작업 중에 연금술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왜 심리학자가 연금술을 연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연금술이 상징적으로 개별화 과정을 나타낸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죠. 겉으로는 금속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자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검게 변하는 단계, 하얗게 정화되는 단계, 붉게 완성되는 단계. 각 단계마다 고통과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의 변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어둠의 시기가 와요. 모든 게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시기죠. 그 다음 정화의 시기가 와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본질만 남기는 시기요. 마지막으로 통합의 시기가 와요.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자신이 탄생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건 곧 정화가 시작된다는 신호예요. 정화 중이라면 통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연금술사들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했죠. 그들이 찾던 금은 사실 물질적인 금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완성, 자기 실현이었던 거죠. 당신도 그 금을 찾고 있어요. 진정한 자신이라는 금을요.
그 여정이 힘들더라도 계속 나아가세요.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인생도 긴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가 주인공인 긴 여정이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예요.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거예요. 인간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해도 힘든 시기를 겪어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힘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세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의 꿈을 믿으세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을 당신 안에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